선이 빠져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예, 해외 개소님 안녕하세요. 들리죠? 이제 들리시죠? 음, 아, 네. 방향제님, 해외 개소님, 채서님, 건다미님, 요플레 프로티님, 하람님, 정효성님, 장민재님, 안녕하세요. 의윤님 안녕하세요. 진짜 또 누가 결혼하는 거야? 젠장 나도 못 가는데 라며 스테이크는 10만 원, 안 친하면 3만 원, 꼴배기 싫으면 안 가고 계좌로 1원 이러려고요. SH님 안녕하세요. 블루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따가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하려고 하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그 하기 전까지는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11시 반 조금 넘어서까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30분 정도 후에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뭐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는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제 머리예요. 반곱 쓰려가지고. 결혼식 아직 좀 먼 이야기 같네요. 크로스핏 요즘도 하냐고요?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재미가 완전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 헬스 이런 거보다 훨씬 재밌긴 한데 좀 그냥 너무 빡세게 운동을 너무 하는 느낌이라서 그거 말고 요즘에는 등산을 가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산 가거나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자전거 좀 타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옷펜무가 뭐예요? 옷펜무가 뭔지 알려주시면은 대답 드릴게요. 알 것 같은데? 오늘 팬티 무슨 색깔 입었냐 아니에요? 그죠? 뭔가 느낌이 그런데?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합시다. 난 양심이 있걸랑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죠. 그리고 치지직이 좀 더 치지직에서도 틀어놨거든요. 치지직이 더 반응이 빠르니까 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치지직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다움 책 잘 읽고 계세요? 그 책 인터뷰한 이후로 서울대를 안 간 것 같은데. 음. 어제 제가 영상 올린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니체 책, 막 니체의 이론적인 그런 체계를 담은 책이 아니라 그냥 되게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냥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연인한테 보냈던 편지, 뭐 편지인지 그게 저준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의 메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혼자 할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책. 여기다 한번 적어드려야겠다. 전에 래퍼 오도마님이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사람들을 엄청나게 출연을 받고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은 주로 좀 책 저자분들, 교수님들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보통 그런 식으로 컨택이 오죠. 근데 그게 그 아티스트 분이 직접 컨택을 하신 건 아니고 그 아티스트를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컨택을 주셔서
촬영을 하게 됐었죠. 보통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책 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많이 주시죠. 마케팅 팀에서. 그러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남에게 충고해준다는 게 참 케바케이지만 이렇게 제 말을 그냥 아닥하고 듣게 된다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충고 글쎄 저도 충고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매체라는 게 아무래도 일방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성격이 아무리 유튜브 같은 SNS 비슷한 매체여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시청자 분들한테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최대한 저는 약간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크리에이터로서 고민은 많죠.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주로 그냥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답을 내려주는 거를 그래도 그 사람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결국에는 뭐 경우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간 오늘도 만약에 고민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예전에 한번 같이 촬영했었던 곳에서 어떤 죽음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또 찍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야 좋죠. 어디 가서 영상 찍고 하는 것도 저한테 다 도움 되는 일이고 그런 출연 기회 자체가 다 좋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죽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저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죽음에 대해서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들 똑같이 아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 사람 나름대로 아는 게 있고 나도 내 한계 내에서 너무나 일부를 아는 것일 뿐인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예, 결혼 아직 20대여서 결혼 생각은 글쎄요. 그쵸. 결혼이라는 게 요즘에 20대한테 너무 먼 얘기긴 하죠. 근데 저는 좀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요? 저는 한국 나이 예전 한국 나이로 30이고 지금 윤석열 나이로 29. 95년생이니까 만으로 28. 잠깐만 저도 이거 막 시시지게도 같이 방송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싶은데 그거 다른 분들은 무슨 어디 플랫폼에 몇 명씩 들어와 있다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야겠다. 음, 한국 남성의 사회 진출 나이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 갔다 오고 칼취업한다고 해도 26살이고 30대가 될 때까지 결혼 자금 모으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 진출 나이가 늦은 거는 맞죠. 일단 대학교를 너무 많이 가고 굳이 이렇게까지 다들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데 대학교를 가기 위한 쓸데기 없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하고 그게 진짜 많이 낭비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10대 때부터도 이미 다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시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게 좀 크니까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2, 3년 정도는 앞당기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다. 근데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서 군대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안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사회 진출 나이가 늦은 거랑
대비해서 봐도 한국의 결혼 나이가 좀 저는 늦은 편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군대 2년 요즘엔 2년도 아니잖아요. 1년 6개월이잖아요.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텐데 결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해서 과연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느냐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정말로 문화마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냐에 문제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 뭔가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으니까 어느 때 어느 사이에 옛날엔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말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냥 특별한 결격 사유 같은 게 없는 이상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 저 사람임 정도면은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요즘은 완전 반대가 됐잖아요.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은 이상 결혼이 안 하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철학이나 정치 등등 전체적인 의견이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같이 있을 때 그런 주제가 아닌 부분에서는 얘기를 나눠볼 만한데 완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됩니다. 혹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막 큰 장애물은 안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제 가치관이나 성격에서는 별로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도 정치 관계가 정치 사상이나 아예 삶의 가치관이나 그런 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연인 사이여도 부부 사이여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른 사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죠.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극단적인 사상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뭐 아예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어서 그 혁명에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사형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여간 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북한 간첩이다 상대방이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 급이 아닌 이상 그런 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우리의 일상은 정치랑은 굉장히 멀게 일반적으로는 존재하니까 상관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정치에 완전히 빠져 있고 일상생활에서 정치의 비중이 너무 큰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군필이 메리트가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군필이라 하면 강제로 2년가량 안 맞는 사람과 지내본 경험이 있냐라고 보면 미필에게는 증명하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는 경험이 나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들어보면 다들 군대 생활을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딱 제가 2015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좀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병사가 자살을 하거나 뭐 엄청 심각한 폭력 사건이나 그런 게 연달아서 화제가 되면서 군대 문화를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군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군대 갔을 때 그런 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 선임들은 제 그 군번 차이가 많이 나는 선임들은 야 옛날에는 진짜 내가 이병 때는 하면서 그런 썰을 많이 풀었거든요. 진짜 막 서로 때리는 경우도 많았고 선임이 진짜 꼽주고 부조리가 진짜 많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살짝 그 경계에 있었어요. 우리한테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꼽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는 분위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분위기로 돌아섰으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던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이후로 2015년, 2016년, 17년 지나면서는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뭐 물론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저는 군대 생활이 나름 되게 괜찮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군대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친구라기보다는 후임이었는데 그 당시에
군대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후임도 있어요. 제 후임 중에는. 어, 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성격이 그 군대에서 그냥 본인이 책임을 아무것도 안 져도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냥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나름대로 저는 2년이었는데 어쨌든 24개월이었는데 24개월 정도 머리를 식히고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하기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직 생활이 엄청 안 맞는 사람이면 그런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따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속한에 따라서도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군이 저 때까지는 성적 같은 거를 보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했었고 같은 방 쓰는 사람들만 해도 이게 반드시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활관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생활관이 한 방에 한 8명 썼나? 그랬는데 같은 방 썼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가 저 포함해서 서울대가 한 2명, 성균관대 한 2명, 뭐 시립대, 충남대, 한국기술대학교 제 동기가 한기대 다니는 친구였고 그런 식으로 다 형성이 돼 있었어서 되게 좀 점잖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점잖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게 공군 같은 경우에 부서마다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어떤 부서마다 이렇게 성적을 보는 그런 게 달라서 시스템이 위에 어떤 분이 뭐 또 공군 저 헌병이요. 공군의 3대 천민이라는 헌병 출신이. 음, 종류. 그쵸. 공군 속 육군 같은 느낌이죠. 헌병이 그러니까 공군 중에는 제일 힘든 직종 중에 하나라서 멸시당하는데 공군 안에서 이게 공군이라는 게 결국에 활주로 해서 비행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레이더로 적의 항공기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쏘거나 이 세 가지 정도 일이 가장 주된 일인데 헌병은 이 세 가지와 가장 먼 일이거든요. 공군 안에서.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는데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그냥 문만 지키는 역할이 헌병이니까 그래서 헌병이 공군 안에서 되게 많이 멸시를 당해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돈을 일단 조금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당장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미하엘 하우스켈러님이 애착 유형이 불안형인 커플입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는데 예민하고 좋게 말하면 섬세.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갈등이 자주 생기는 것 같고 종종 항의 행동으로 상처받고 싸우게 되는데요. 잘 만나보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나거나 불안하거나 집착이 든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이 한번 숨 고르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즉각적으로 사람이 많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저도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고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 그거를 탁 표출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최대한 멈추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 5초든 10초든 1분이든 상대방의 템포랑 나의 템포랑도 되게 다를 수가 있고 내가 그 순간적인 감정에 잡아먹혀서 글쎄요, 판단이 뭐가 제대로 된 판단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이 판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상대방한테 표출을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고 싶나.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딱 판단하에 순간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텀으로 많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에. 그러려면은 열불이 터지죠. 상대 왜 내가 그럼 참아야 되지? 순간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상대방이 컨트롤하면 되잖아. 왜 내가 컨트롤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너무 억울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삶이라는 게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관계가 당연히 저도 억울하니까 못 참을 때가 많은데 근데 그래도 그 억울한 걸 인정하고 그냥 내가 억울한데 그래도 억울하자 이 마인드가 거의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물론 내가 마인드가 무너질 정도로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무너지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질 정도로 넘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통을 해서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비디오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제가 미처 저도 AI랑 철학적 대화를 하는 영상이 나오면 상상이 가요. 서로 말이 많을 듯 밤새 대화하다 나보다 뛰어난 내일을 마주하게 될지도요. 뭐 요즘에 그 샘 알트만이 말하는 거 보면 오픈 AI 맞죠? 그 업체 이름이 거기 CEO가 말하는 거 보면은 챗GPT 5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본인이랑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챗GPT 4까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해줘라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방안을 찾아라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이디어 자체를 인간만큼이나 잘 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챗GPT라는 것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과장됐다라는 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과장돼서 받아들인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위에 답변을 못 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귤지니님이 만 30세입니다.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마라. 외로울 때 연애하면 아무나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외로움을 안 타는 타입이라 연애를 거의 안 했는데요. 걱정인 건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결혼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딱히 외롭진 않지만 아무나라도 만나야 할까요? 어, 저는 어떤 주의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해요. 그러니까 마치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나 너무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사람, 잘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잘 찾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런 사람을 찾는 게 가능이나 할까 잘 모르겠고 물론 정말 낮은 확률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만 그게 가능할 테고 대부분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라는 게
그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잘 맞춰나가면서 살 것이냐가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제일 핵심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뭐 외롭지 않은데 굳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팔자로 봤을 때 그냥 성향 자체가 뭐 내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내 삶을 더 괜찮은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포텐셜 자체가 뭐 그냥 혼자 있을 때나 같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비등비등하거나 행복의 정도도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혼자 있어야 더 행복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누군가와는 함께 있어야, 가족을 안정적으로 형성을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있어 본지 아는 지가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내가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5일 동안 혼자 있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상황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그래도 계획을 해 나가고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삶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자식으로까지 확장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뭐 연인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자식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없을 때 그거를 노년이 돼서까지 제대로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가지고, 그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참 엄청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라는 존재도 정말 특별한 거고, 그래서 저는 아무나 만나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는 아예 모르는 거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라는 건 결국에 지금 작성자분 아까 아이디가 뭐였죠? 하여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니까, 본인이 좋은 관계로, 귤진이님이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너무 단점이 너무 많고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할 문제인 거고, 이별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어, 그 삼체라는 드라마를 저번 시간에 어떤 분이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인데 그거를 제가 봤는데, 삼체에서 보면 제가 이거를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도 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나면 찍을 텐데, 더 생각이 많이 나면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주제는, 그게 400년 후에 지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그 외계인이 근데 지구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요.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의식으로 등장을 하는 게, 어차피 400년 후에 오잖아, 외계인이. 그러면 그때면 내가 죽은 지 한참 지났을 텐데 알 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인데 외계인한테 멸망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 의식이 인간한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이 아닌 어떤 더 확장된 시간을 상상하고 그 시간과 관계를 맺는 게 우리의 어떤 존재의 지평이라고나 할까요? 나라는 인간의 삶의 껍데기,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훨씬 더 넓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결정적이고도 쉽고도 당연한 그런 계기가 결국 자식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냥 자식을 가져본
저희 부모님 세대의 말이나 아니면 다른 선현들의 말을 한번 제가 보면 가만 보면 어, 그 사람들은 확실히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자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자신을 넘어서는 한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점에서 그냥 자기 대해서만 갇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식을 낳느냐 문제는 단순히 내가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더 행복할 거냐, 더 쾌락을 많이 느낄 거냐, 더 즐거울 거냐, 뭐 나중에 어떻게 더 투자를 잘해서 어떻게 될 거냐, 자식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서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거냐, 막 이런 걸 떠나서 아니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사교육비 때문에 어떻게 등골 혀가지고 나는 안 낳겠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래서 내 나를 어디까지 넘어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건 종교적인 주제로 가 닿는다고 보는데 종교도 나를 넘어선 것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삼체를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삼체도 되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드라마거든요. 비트가 빨리 10억 가면 좋겠다. 비트코인은 정말 10억이 될까요? 10억 글쎄 뭐 한 요즘 환율로 7만 75만 달러 정도 되면 10억 되려나? 그러면은 별로 오늘 뭐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더 다른 소통을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한국의 결혼식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결혼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청년 세대에서는 입에 오르내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딱 결혼 정년기여가지고 어, 주변에 보면 어디서 결혼했다, 결혼식에 얼마 썼다, 결혼 반지 하는데 뭘로 맞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남자애들은 아직 결혼한 애들이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뭐 34세가 초혼 연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평균 연령까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당연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져왔었거든요. 한국의 결혼식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결혼식이 너무 자기적이게 느껴지는데 왜냐면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도 아니고 그냥 서양식 문화인 건데 막상 서양에서는 또 결혼식을 이렇게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양 결혼식은 훨씬 더 좀 로맨틱한 장소에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친구들끼리 즐기는 파티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던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서 그냥 밥 먹고 뭔가 이상한 행사 같은 거를 좀 보고 그러고 오는 특수한 굉장히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즐겁지 않은 그런 행사 같은데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식 굳이 안 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게 하거나 나의 취향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는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식이 결국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고 상대 가족의 문제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통념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로잡혀 있는 문제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적인 제도고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결혼 비용 7,200만 원. 집값은 또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이유 보니. 그러니까 이게 평균 결혼 비용이 7,2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블라인드라는 그 어플에 이런 게시물이 화제가 됐었대요. 결혼 준비하면서 비용 정리하고 있는데 나한텐 너무 큰 금액이다. 7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다들 이 정도 하는 게 맞느냐? 라고 올렸고 세부 내용을 보면 웨딩홀 2,300만 원, 제주 웨딩 스냅 사진 260만 원, 결혼 반지 230만 원,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360만 원, 혼수로 가정 가구 포함해 2,300만 원, 신혼여행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그래서 2,100여 명의 직장인이 투표를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48%가 너무 많이 쓴다고 답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 쓴다라고 견해를 내신 분들도 36%나 되더라고요. 더 쓴다, 나는 이거보다 더 쓴다라고 말한 사람이 16%고. 근데 이제 뒤에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통계 결과로 봐도 이런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메이크 센스 합니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7천만 원 이 정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비율상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큰 비용이잖아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젊을 때야 좋은 거고, 젊을 때야 아이도 낳고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많이 잘 꾸려 나갈 텐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직장인 입장에서는 너무 모으기가 힘든 금액이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뽑았대요. 당연하죠. 일단 집값도 포함이 되고 신혼집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2024년에 듀오에서 그 결혼 정보 업체 있잖아요. 결혼 비용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를 요즘에 매년 내고 있더라고요, 이 업체에서. 그래서 그 변화 추이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데 1, 2년 차 신혼부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총 3억 정도가 들었다. 2억 9,748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신혼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신혼집에 쓴 돈이 2억 4,299만 원인데 혼수가 1,564만 원, 예식콜이 1,283만 원, 예단. 저도 예단, 예물 이런 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신랑 신부가 서로 집에 보내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혼할 때 어쨌든 쓰는 건 맞으니까 제 생각엔 여기에 결혼 반지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냥 설문조사 상. 그다음에 허니문 신혼여행에 725만 원, 웨딩 패키지 아까 말씀드린 스드메 그런 거 하는데 360만 원, 이바지라는 것도 선물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도 8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딱 결혼식에만 필요한 비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43만 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예식콜이랑 딱 그 스드메 이것만 합친 걸로 봤을 때는 1,643만 원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단 뭐 거기다가는 결혼 반지라던가 서로 귀중품 같은 거 많이 구매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3,1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쓴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신혼집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신혼여행이랑 혼수, 가전제품 막 이런 거 처음에 신혼집에 사다 놓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5,449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 결과는 신혼여행에 쓰는 돈이 그 2023년 대비 49%나 증가를 했대요. 이게 뭐 코로나가 끝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전의 추이를 보면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게 요즘에는 결혼식 자체에 쓰는 비용보다 그래 결혼식이라는 게 너무 허례허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차라리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게 인생에서 오히려 더 값진 경험일 수 있으니까 여행에 더 많이 쓰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신혼여행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돈을 쓰는 게 저는 되게 많게 느껴지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결혼하는데 돈을 써야 되나? 그냥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거잖아.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저 같은 별로 그런 행사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생일 파티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너무 불필요한 비용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한국만 그런 걸까? 한국만 너무 비합리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걸까? 하고 좀 다른 나라들도 조사를 조금씩 해봤거든요. 나라별 결혼식 비용을 보면 이것도 근데 결혼식 비용이라는 게 나라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 다르고 뭐를 결혼식에 포함시킬 거냐, 결혼식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률적으로 통계를 매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압도적인 1위긴 해요. 3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미국은 지역별로 격차가 엄청 심하긴 한데 그리고 영국이 2만 3천 달러, 이탈리아 2만 3천 달러, 스페인 2만 3천 달러, 캐나다 19,000, 프랑스 19,000,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17,000, 15,000, 칠레, 브라질이 9,000 달러 이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한국이 제가 혼수랑 신혼여행 제외하면 3,160만 원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23,4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랑 비슷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한국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네. 다른 나라도 다 이만큼 쓰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번 GDP 대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스페인 이런 나라는 한국이랑 1인당 GDP가 비슷하죠. 이탈리아도 큰 차이가 안 나고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1인당 GDP가 한국이 1.4배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1.7배인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한국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결혼식에 비용을 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결코 적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주요 국가들 상대로 한번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결혼식은 한국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낭비나 혹은 사치라고 불릴 법한 것들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 무조건 문제다. 한국은 완전 비합리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나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죠. 한 기사에는 결혼식의 재벌은 1,130억, 서민도 전재산 탕진하는 이 나라 결혼율 99%의 비결은 그러니까 인도가 결혼식에 비용을 진짜 많이 쓰기로 유명한 나라여가지고 대표적인 인도의 재벌 그룹인 이 무케시 암바니 그룹 회장의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오고 힐러리 클린턴도 오고 이재용 님도 가시고 이런 엄청난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식만 하는데 1,000억을 넘게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특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보통 인도에서는 3일간 엄청나게 성대한 행사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결혼식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코끼리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화려한 장식 같은 거를 막 하면서 음식도 엄청 많이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인도의 결혼식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의 부모들은 등골이 휜다고 해요. 이거를 젊은 청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엄청난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부모가 준비해가지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결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든 문화적인 이유든 결혼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문화인데 다 자기 자식을 이렇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 사는 나라 인도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서울경제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결혼식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문과 개인에게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결혼식은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문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는 합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 정도로 쓰는데 그러니까 중산층 기준으로 이거는 기사마다 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혹은 1,000만 원 이상 이거를 가로치고 써놨는데 어쨌든 도시에 사는 중산층 기준으로는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많이 쓴다고 해요. 이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인도 명문대인 네루대 IIT를 나와도 월급이 5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인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봉급이 되게 한국에 비하면 너무 낮거든요. 1인당 GDP가 인도가 1년에 버는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비교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식 비용은 1,000만 원이 넘는다. 혹은 중산층인 경우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쓴다. 엄청난 한국으로서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한국으로 따지면 억 단위 몇 억씩 쓴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한 인도인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즉 사람들은 15년 동안 벌 돈을 3, 4일 이벤트에 쓴다. 15년 동안 자신이 벌어가지고 저축을 다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을 놀랍게도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쓴다.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진짜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모두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명목에서다. Impressing relatives and friends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다 큰 성인들도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눈치 압박을 피할 수가 없다. 피어 프레셔를 엄청나게 느낀다. 아, 쟤는 이번에 결혼식에 얼마 썼다더라. 쟤는 어디서 했다던데. 쟤는 이만큼 했다던데. 이것 때문에 다들 본인이 10년, 15년 벌 돈을 자식 결혼식에다가 탕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이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어떤 내수 경제 이런 거의 효과도 상당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나라로 중국이 있습니다. 인도급은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장에 따르면 30년 사이에 결혼 비용이 1000배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베이징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30년 사이에 중국이 경제 발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집값이나 물가나 모든 게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환산을 해보면 결혼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 여성의 70%들이 한 조사에 따르면 집 없는 남자와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에 따라서는 한 40%, 50% 이런 조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엄청나게 중국 부동산 버블이 끼는 과정에서 도저히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력으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예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긴 해요. 뭐냐면 그래서 청년 세대가 스스로 결혼 비용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어느 정도 노력하겠지만 부모가 대주는 게 되게 크다고 해요. 가난했던 부모 세대가 보상 심리로 자식 결혼식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 때는 가난해가지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내가 돈 좀 벌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보여주겠어. 주변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한테 내 자식 이렇게 결혼한다고 보여주겠어. 라는 마인드로 엄청 친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눈치 자존심 싸움. 여기도 명절에 모이면 너 이번에 결혼식 얼마 쓸 거니? 집은 장만했니? 이번에 걔 친척 누구는 결혼식 이렇게 했다더라. 얼마 썼다더라. 지참금 얼마 가져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 지참금 제도도 중국에서는 엄청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에 맞먹는 지참금 같은 거를 주도록 요구가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참금이 신랑 측에서 주로 신부 측에 주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대도시 결혼식 비용 통계를 보면 이게 편차가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 대도시에서는 전반적으로 1,30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까지 돈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국 GDP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인 거를 고려해 봤을 때 1인당 GDP가 진짜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이 3,100만 원 이 정도 쓰는 상황에서 중국이 1,300에서 2,600을 쓴다는 거는 중국 도시에서 결혼하기 참 쉽지 않다 이거고. 그리고 지역별 예물 비용을 봐도 상당하죠. 1,100만 원에서 2,700만 원 이렇게까지 예물값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는 또 남겨진 남자, 션난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집, 차, 지참금 이런 거를 다 마련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심, 눈치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게 부모가 잘 마련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다라는 식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일본도 결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나라라고 해요. 2,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결혼식이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막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 한 1부의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가까운 친지 가족만 모여가지고 또 따로 즐기는 행사를 하고 이런 거를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보면 왜 결혼식이 비싼지 이해가 가긴 하더라. 진짜로 깔끔하고 성대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준비된 행사가 되게 많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지 또 흥미로운 통계가 일본은 기본으로 축의금을 3만 엔을 낸다고 해요. 만 엔짜리 지폐 3개를 넣는 게 제일 기본이고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5만 엔, 7만 엔 이렇게까지 낸다고 하거든요. 이게 짝수를 내면은 둘이 갈라진다 이런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홀수로만 내는데 그렇다 보니까 3만 엔을 안 낼 거면 5만 엔을 내야 되는 거예요. 5만 엔 내기 좀 그렇다 그러면 7만 엔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많이 축의금을 낸다. 그래서 한번 비용으로 보면은 한 일본은 그렇게까지 크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초대를 한다고 했을 때 한 3만 엔, 5만 엔 이렇게 축의금 받으면 나름 결혼식 비용이 많이 충당된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한 2천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는 그 정도 이상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식을 안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도 아마 일본을 쫓아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방향으로 아예 결혼식 비용이 비싸니까 결혼을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결혼식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 그냥 결혼식 없이 우리 혼인신고만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최근 동향을 보면 글쎄요, 둘 다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3만 엔 내면 섭섭하다고 합니까? 이런 말도 나오네요. 네, 근데 대신에 일본은 좀 상황이 난 게 중국보다는 난 게 집은 그냥 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사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되게 적고, 한국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곤 하잖아요. 한국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 최소한 전셋집은 해와야지 이런 인식이 많은데 그런 인식이 일본에서는 아예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좀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짝 힘든 나라들을 살펴봤다면 일본, 중국이 좀 인도와 중국이 좀 많이 힘들고 일본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근데 이제 완전 결혼식에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비용을 쓰는 그런 나라는 독일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익숙한 나라, 제가 살다 온 나라가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독일에서 실제로 제가 관청 앞에서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웨딩 사진 찍고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 듣기로도 독일은 그렇게 관청 같은 데서, 구청 같은 데서 주로 많이 결혼식도 하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그렇다면 독일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을 할까를 봤더니 놀랍게도 145만 원 미만. 참고로 이거는 카텐마하가이라는 결혼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 1000유로 미만, 145만 원 미만으로 지출했다 결혼식에,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7%나 돼요. 결혼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145만 원에서 725만 원 정도 낸 사람들의 비율이 21%. 진짜 많죠. 놀랍죠. 독일이 GDP가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인데. 그 다음에 725에서 1450만 원 사이를 지출했다는 비율이 18%, 1450에서 2179만 원이 24%, 2179만 원에서 2900만 원이 16%,
그다음에 2,9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사이가 이게 몇 퍼센트죠? 6% 정도 되고 6% 정도 되고 3,600에서 4,359만 원. 이게 이제 작아서 숫자가 안 나오는데 2%거든요. 그다음에 아예 4,300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또 2%이 정도고 이게 KA가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답 안 한 사람들 4%이 정도가 된데 진짜 적게 들죠. 이게 1인당 GDP 이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으로 따졌을 때 대충 한국이 3천만 원 정도 쓰니까 3,100만 원 이 정도가 평균이니까 어 글쎄요. 그러면은 그 GDP 보정이 들어가면 독일로 환산을 해보면 한 4,600만 원 이 정도가 그냥 평균값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면은 96%가 다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평균 정도 그냥 지출을 할 정도면 독일에서는 상위 2%가 될 수 있다. 놀랍죠. 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서 결혼식 물가가 이렇게 결혼식 비용이 이렇게까지 적을 수 있느냐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냥 결혼식장 자체가 압도적으로 싸요. 모든 나라들을 보면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결혼식장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70%이 정도는 좋은 식장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막 캘리포니아 이렇게 날씨 좋은 데는 와이너리 이런 데 외곽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만한 저택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빌리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독일은 관청에 이렇게 오래된 이쁜 관청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관청에 이렇게 안에 예식을 할 수 있는 홀 같은 게 있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사례긴 한데 제가 정확한 평균값은 모르겠어요. 그냥 평균값을 자료는 구할 수 없는 것 같고 특정한 지역의 관청을 봤더니 그 지역 관청은 한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면 이런 홀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한 교회 지역 같은 데 있는 성 같은 거를 빌리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데서 하려면은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면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있는 공공기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면 으리으리한 성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만으로는 나머지 비용은 다 내야죠. 뭐 음악 틀고 뭐 행사 같은 거 진행할 사람 부르고 이런 거는 다 당연히 돈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식장 비용만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꾸미고 그런 거는 또 따로 내야겠지만 거기다가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교단의 교회에서 하면은 일반적으로 무료고 근데 무료인데 그냥 감사의 표시로 일반적으로 한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교단의 교회를 저기가 좀 더 이쁘네 이렇게 해서 빌리고 싶으면 2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 정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싸죠. 근데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교회가 정말 예쁘잖아요. 한국의 어지간한 예식장보다 훨씬 예쁜데 물론 한국도 고급 호텔 이런 데서 하면은 그 예식장 내부는 정말 으리으리하고 예쁘겠지만 그냥 외부라든지 그런 뭐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유럽의 교회들이 참 예쁜데 그런 데서 하는데 뭐 비싸봤자 한 30만 원 정도 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대 비용만 내면. 이렇다 보니까 글쎄요. 이렇게 사회학 쪽에서는 문화자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문화자본이라는 게 주로 어떤 한 개인이 자라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소양 이런 거를 주로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야말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자본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만들어 오고 보존해 왔던 아름다운 건물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공공기관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강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교회 목사님들이 준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염가에 뭐 사람들이 허례허식에 대한 생각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소박하게 많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과연 뭐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 결혼식이라는 게 성대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 비싸게 하겠죠. 프라이빗 그런 캐슬 같은 거 빌려가지고 되게 비싸게 하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초이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한국의 결혼식을 보면 서양 문화를 그냥 따라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전통 혼례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게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자규적으로 느껴져서 공간도 그렇고 뭐 의복도 그렇고 모든 게 행사 그 진행 순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빨간 도시라는 서현 서울대 건축가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 효영 출판 블로그에서 제가 내용을 참조를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건 아니고 그 블로그에서 이 책 내용을 소개한 거를 보니까 한국 결혼식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해놔주셨더라고요.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결혼했대요. 의외로 그때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가 지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 사랑했을 때 결혼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고구려 때는 재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주 적었다고 해요.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신부 집에서 만약에 그것 이상으로 다른 재물을 받는 경우에는 딸을 판다고 생각해서 부끄럽게 여겼대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만큼 돈 드릴게요 이러면은 아니 우리 딸 지금 팔려가는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했다는 거죠. 이런 옛날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지금 또 많이 배울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마 따로 결혼식장이나 예복 같은 것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은 가족 간의 행사가 됐습니다. 부모가 지정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문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옆에 있는 신부가 입고 있는 전통 예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집 마당에서 했다고 해요. 이때도 따로 식장 이런 게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뭐 교회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관청 이런 데서 했던 것도 아니고 주로 집 마당에서 그 집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아마 모였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가족 행사의 느낌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시대가 지나서 1900년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개화기 기독교 문화의 유입으로 웨딩드레스 입는 서양식 결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령의 영향으로 서양식 양복을 입는 문화가 1900년대 초반부터 꽤나 빨리 생겨났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전통 방식으로 계속 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신부 같은 경우에는 흰색 한복을 웨딩드레스를 따라서 입는 경우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서양식 예식이 아예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아예 서양식으로 진짜로 턱시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고 서양식 순서에 따라서 하는 주례받고 그런 예식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 마당이 아닌 음식점에서 진행하는 피로연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결혼은 상당히 사회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가족 대 가족이 하는 그런 행사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결혼이라는 거는 한 사회에서 지정된 어떤 방식대로 사회 예식장, 사회에 있는 어떤 피로연을 진행하는 음식점 이런 데 나가서 사회적인 문물들을 소비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혼식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궁전식 예식장이 등장을 하고요. 이 서현 서울대 이 교수님께서는 공주, 왕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투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화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촌스럽고 이게 뭐냐. 그냥 서양식을 무작정 따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잘 맞지도 않는 그런 궁전 같은 거 지어놓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예식장의 내부는
강당과 교회 사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없다는 점에서 강당, 서양식 강당 같은 측면이 있지만 또 교회처럼 좌석 한가운데에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쎄요. 뭐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적인 문화권 그런 거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이상하게 옛날 교회 서양의 교회 문화에서 내려져온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의 결혼식은 유교의 가족 중심성과 서양의 디자인이 합쳐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결국에 가족 대 가족끼리 결혼을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또 결혼식장에서 신부네 가족이랑 신랑네 가족이 얼마나 뭐 축의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축의금 얼마 받냐, 뭐 그런 자존심 싸움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는 가족적인 문화를 아직도 간직한 상태에서 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서양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오늘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는 결혼식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가족 중심성은 상당히 많이 퇴색됐습니다. 아무리 결혼식이 가족적인 행사로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들 저는 앞으로는 그 영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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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고 강하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명절 문화, 친척 관계라는 그런 가족 중심적인 문화의 급속한 소멸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 2030 세대의 부모 세대가 경제력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앞으로 이 가족 중심적인 전통적인 방식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0년대부터 발달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 결혼식 문화가 어느 정도는 붕괴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결혼식 보면 3천만 원 이상 그렇게 평균적으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 돈을 그냥 큰맘 먹고 지출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신혼집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억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청년들 스스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처럼 결국에는 부모가 해주고, 인도, 중국 이런 나라처럼 부모가 해줘야 되는,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희생정신도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당연히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 해줘야지라는 의식도 강했다면, 요즘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옛날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 대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지금 과거의 부모 세대처럼 앞으로 자식이 결혼할 때 이렇게 내가 이만큼 지원해줄게, 결혼식 이만큼 해주고 신혼집 이만큼 보태주고 그렇게 할게 라고 선뜻 그렇게 할 만한 부모가 많이 있겠느냐. 물론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를 더 적게 낳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아이 어차피 한두 명인데 그냥 내가 해줄게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이상으로 또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많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결혼식 문화는 약화되는 추세로 갈 거라고 보고, 일본처럼 만약에 안 그렇게 되면 기형적인 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 중국처럼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차라리 일본처럼 조금씩 축소되어 가거나 자연스럽게 일부는 소멸해 나가는 게 저는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은 결코 성공적인 결혼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성공적인 결혼식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 성대하게 한다면, 남한테 보여주기에 좋은 그런 결혼식을 한다면 그게 성공적인 걸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잘 생각을 해본 후 내가 10년, 20년 지나도 혹은 30년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결혼식을 해야 진짜로 좋은 결혼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나한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압박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겠죠. 우리가 뭐 고등학생 때는 어느 대학 갈 거냐,
대학생 때는 어느 직장 갈 거냐. 막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프레셔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큰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다른 인생의 길들도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결혼식에 큰 돈을 지출하고 또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 한 2, 30년 지났을 때는 내가 그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혼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혼식을 왜 하는가를 잘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축제를, 그리고 내 인생에서 특별하게 기억될 만한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과거 세대는 그냥 뭐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점점 더 그런 사회적인 구조는 아니니까 지금 이미 과거의 유교적 가족 중심 제도는 다 붕괴를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거를 가족을 위한 결혼식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제는 더 나 자신을 위한 결혼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식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게 된다면 아마 뭐 하게 될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은데 다녀온 사람들이 즐거운 그런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요. 어, 공연 같은 거를 즐겁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정말 그냥 비싸기만 한 음식 말고 조금 특색 있거나 재밌는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잘 대접을 해드리거나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파티장 같은 거를 잘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즐겁고 온 친지들도 즐겁고 친구들도 즐겁고 이런 자리를 만들면은 참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리라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아깝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저 결혼 언제 하고 싶냐고요? 결혼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어가지고 좀 그 가족 관계랑 얽혀 있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일단 지금 딱 하려면 돈이 없어요. 지금 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돈을 좀 더 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싶던 결혼식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보령, 태안 이런 데 있거든요. 충남에 바닷가에.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뭐랄까 소속감이랄까 정체성이랄까 그런 게 나름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청도에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펜션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친구들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진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만 불러서 뭐 한 많아야 한 20명 이 정도만 올 수 있는 그런 저 20명 뭐 상대 쪽에서는 한 뭐 3, 40명 이 정도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은 제 또래 사람들은 남아서 파티하면서 뭐 술 마실 사람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갈 사람 자고 가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제 한 가지 생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이거 와가지고 잘 파티를 즐길 거냐, 와가지고 자고 갈 거냐 진짜? 막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태안까지, 태안이나 보령까지 너무 힘들 것 같다. 대부분 지금 지인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근데 진짜 친구가 많이 없어서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없고, 물론 조금 덜 친한 친구들도 결혼식에 부르려면 다 부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불러도 되니까 그냥 진짜 작게 해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진짜 가족도 다 안 불러도 된다는 주의이긴 해요. 진짜 직계 가족 말고는 뭐 친척분들은 물론 죄송하지만, 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만약에 진짜 스몰 레깅으로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못 부른다. 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밀고 나가라고요? 못 밀고 나갈 것 같은데. 결혼식, 제가 결혼식에 엄청 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는 원래 이런 거는 신부 측의 그 의사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훨씬 중요하니까. 아, 신랑의 의견도 물론 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부 측대로 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보통? 결혼 라방 켜달라고요? 라방 키면 아마 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결혼식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 더 뭐 이 주제나 아니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고민, 질문 이런 거 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충청도에 바다가 있었구나. 몰랐네요. 충남은 있죠. 충북은 없고. 충남 바다는 길죠. 거기가 나름 이게 그 리아스식 해안까진 아닌가? 하여간 뭐 남해 막 이 정도 다도해 이런 건 아니지만 서해도 이렇게 갯벌이 많고, 그래서 해산물이 많이 나죠. 한국이야 뭐 어디나 다 해산물이 많이 나지만, 그 대천에 게가 유명하고 게국지 이런 음식 있고, 새우, 굴도 많이 나는 데 있고, 오징어. 몇 결혼식 다녀왔었는데 김부각님께서 가도 딱히 즐겁지가 않고 너무 정형화된 레크리에이션 같은 느낌? 원웨이 방식이라 한국 결혼식들이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재미없는 레크레이션을 할 거면 나는 그냥 안 한다 마인드가 난 것 같아요. 진짜 좀 의미 있는 거로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뿐이다라는 논리를 많이 대잖아요. 그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식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이유도, 논리도 인생에 한 번뿐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이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일 거면 좀 더 생각해서 재밌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돈만 쓰고 재미없으면 그게 좋나? 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예인분들 하는 거 보면은 재밌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막 다양한 행사 같은 거 하고. 글쎄 뭐 그것도 딱 그 재밌는 부분만 잘라서 재밌어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개국지 진심 맛있어 이런. 근데 제가 대천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개국지가 그 가서 여행 가서 먹는 개국지는 관광객용 개국지래요. 그래서 맛있는 거고, 대천 오리지널 개국지는 맛이 없다 그러더래요. 좀 이렇게 쿰쿰하고 뭔가, 그래서 어린애들은 잘 맛없어서 안 먹는 음식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충청도라서 충건 아니고 제가 이름이 충령이어가지고. SF와 블록체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조사를 해야겠네요, 그거는. 하이히히님이 맞아요. 저는 여자인데 결혼식 안 하고 싶어요. 인생 한 번뿐 잠깐 지나가는데
뭐하러 돈 쓰는지 아깝이.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보통은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성대하게 해야지 이건데, 어차피 인생에 한 번뿐인 지나가는 순간인데 그냥 안 할래. 아니면은 작게 할래. 이렇게 생각도. 직계가족 결혼으로 하고 지인은 결혼 라방 초대나 결혼 영상 만들어서 공유만 하는 건 어떤가요? 대면이 너무 번거로워서. 글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인들 보고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실 저는 중계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라이브를. 만약에 제 부인 될 사람이 연예인이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방송인이다 그러면은 그거 아니니까. 웬만해서 남의 결혼식 기억이 안 남아요. 하이히히님이 만나시는 남자분을 로또 샀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 이렇게 딱 단순해서 말하긴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전반적으로 굳이 결혼식에 돈 쓰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주로 결혼식은 이제 여성분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해요. 1년에 100개 먹는다 치면 60년 동안 빅맥값임 결혼식이. 라방 초대받는 입장은 기분 나쁠까요? 전 집에서 편하게 보고 축의금 보내니까 편할 것 같은데. 답례품은 카카오 선물로 보낼게요. 근데 축의금은 그래도 가서 축의금 냈으면 가서 밥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작게 정말 작게 할 거면 그냥 축의금 안 받는 것도 저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규모나 가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어 그냥 진짜 즐겁게 즐기다 가라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맛있게 밥 먹고 가라 이런 느낌으로 뭐 굳이 축의금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더 글쎄 어 그냥 제가 결혼식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축의금을 받아서 충당을 할 생각이면 그거를 그냥 당연한 듯이 전제를 하고 있으면 뭐 잠깐 돈 어디서 꾸든지 해가지고 결혼식 한 다음에 축의금으로 그거 해결하면 되지 상당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째. 이제 덥다. 방에 이렇게 긴팔 입고 문 닫고 있으니까 덥네요. 이제 슬슬 이 방에 제가 이 방이 겨울에 이사 왔어가지고 그때는 더 추워서 괜찮았는데 슬슬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요즘에 그런 휴대용 에어컨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작은 에어컨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무슨 실외기 없는 거? 검색해 볼까? 선풍기는 아니고 선풍 무슨 냉풍기? 미니 냉풍기?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있나? 미니야 냉풍기, 에어쿨러, 미니 28만 원짜리 있고 16만 원짜리. 진짜 싼 건 2만 5천 원짜리 있지만 이거는 안 좀 성능이 안 나올 것 같고 실외기 없는 건 결국 열역학 위배라.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봐야겠네 이거. 아, 얼음을 넣어야 돼요 미니 냉풍기는? 아, 아니 막 이동식 소형 에어컨 이런 건 뭐예요? 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고. 아, 근데 중국어 써 있네. 한국말이 안 써 있는데? 뭐야? 아, 창문형 에어컨 진짜 시원함요. 대신 소음이 좀, 아, 그러네. 소음이 있겠네. 그러면은 저는 좀 안 되긴 해요. 그리고 뭐 자체 소음인데 만약에 창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면 바깥의 소음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 여기 대로변이거든요, 집이. 그래서 창문 열면 되게 시끄러워서 전 영등포 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근데 뭐야? 그 주소지는 여기로 등록 안 돼 있고 아마 지금도 천안으로 돼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은 이번에 천안 거 사전 투표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요즘 의대 문제가 핫해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해요. 사명감이 없는 사회는 어떨까에 대한 한,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버리면 답도 안 나올 거. 어, 그쵸. 이게, 아,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를 이렇게 파업이란 방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는 그냥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의사라는 직업이 한국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누렸던 게 맞고, 그게 그거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뭐 굳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도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민들의 결정을 따르는 거지. 어떤 직업을 몇 명이 가질 것인가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락 퀴즈쇼? 뭘 나락이야. 뭐 의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떡해요. 제 생각이 그런데. 그리고 뭐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동영상 남기면 안 된다고요? 아, 저는 이건 상관없는데, 이거 뭐 상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의사분들이 다 싸잡아가지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피하기에는, 그잖아요. 저는 그래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철학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삶이고, 삶이라는 게 정치인데 같이 사는 거고 사람들끼리. 근데 그게 의견 표명이라는 것 자체를 다 피해버리면, 저는 의견 표명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의 한 가지 위대한 점이라면 그런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많이 그래도 존중이 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모드님이 일반적인 의사의 문제일까요? 의대 교수들이 문제일까요? 뭐 저도 몰라요. 이거를 제가 깊이 정확하게 막 세세하게 지금 그 상황을 추적해가면서 파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잘못이라 생각한다 이 정도고. 뭐 누가 어떻게 잘못이냐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 체계나 지금의 의료 뭐 보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하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의료 체계 문제랑 의대 증원 문제는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물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문제지만 의사 수를 눌리는 거랑 앞으로 그 의사들에게 돌아갈 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꾸 두 개를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짜부시켜가지고 컨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자꾸 하는 거는 선동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잘 해결을 해나가야 될 문제인 거고. 잘. 나잉님께서 친한 친구들이 슬슬 결혼식을 올리는데 친한 친구의 경우에 일반 지인 결혼식보다 돈을 조금 더 내잖아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딱히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지만 언젠간 남편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결혼식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미래를 생각하니 친한 친구들이지만 돈을 굳이 2, 30씩 내야 하나 싶은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그렇다고 적게 내자니 참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적게 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왜냐면 그거를 적게 내서 서운해하거나 아니 아예 안 좋게 생각할 친구면은 어차피 어떤 이유로든 오래 갈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 표명을 평상시에 잘 해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식 아마 안 할 것 결혼식 잘 하게 될지 모르겠고, 뭐 결혼식도 안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은 충분히 당연히 이해해주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다, 그러면은 많이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다들 평균적으로 내가 평균적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돈을 번다 하면은 한 달에 2, 30만 원을 그러니까 한 명한테 그렇게 써버린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잖아요. 네. 오늘은 또 참여자분들에 비해서 질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 문제 이런 거 참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축의금 부조금이 뭐 축의금 부조금이 없었으면 어른들의 돌려막기 문화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나쁜 문화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니까. 그리고 그게 과거에는 장례라든지 혼례가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인간이 지금까지 잘 문화적으로 생존해 온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행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들어갈 돈을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마련하기 힘들 수 있으니, 그냥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많이 내고 그리고 서구권 같은 경우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가전제품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축의금이 세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꽤나 비싼 뭐 2, 30만 원짜리 되는 그런 선물 같은 거를 많이 해준다거나 때로는 진짜 더 비싼 거를 해주기도 하고 가전제품을 진짜 비싼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몇 명에서 모여가지고 좀 친구들 몇 명이 비싼 거 하나 딱 뭐 냉장고 하나 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전적으로 불합리한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그게 좀 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 세대랑 자식 세대랑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게 혼재가 되다 보니까 되게 꼬인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한국 같은 경우는 급속히 변하는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유교적 가족 중심제에서 지금은 개인주의 문화로 변해 가는데 근데 축의금 부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가족적 행사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가족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간극 때문에. 아니요, 결혼식 관련 질문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질문 다 해주셔도 돼요. 지금 결혼식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다 했어요. 제가 아까 발표를 해가지고 결혼식 관련해서.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요? 뭐 싫어하는 나라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싫은 나라 진짜 나 저 나라는 싫어 아예 막 이건 없고 어떤 부분에서 싫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세력이 크다 이런 게 싫거든요 저는 뭐 학문 분야라던가 그런 분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지금 패권을 강하게 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돈을 찍어서 다른 나라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은 돈을 만드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싫은데 근데 어 그거 말고는 딱히 엄청 싫은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다 나라라는 게 각자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얄밉다는 거지. 그 패권이 좋은 나라 좋아하는 나라요? 좋아하는 나라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뭐 아무래도 독일 살았었으니까 독일이 좀 좋긴 한데 프랑스도 좋고 그냥 여행 가본 거 기준으로 막 태국도 저 좀 좋아해요. 태국은 여행하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태국 특유의 그 동남아 특유의 그런 화려함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이 굉장히 뭐 저도 방콕이랑 파타야랑 아유타야라는 도시 이런 이 정도밖에 안 가봐서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특히 방콕이라는 도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혼재돼 있고 딱 동서양의 중간 같은 느낌이 드는 나라인 것 같아요. 태국은 진짜 서구식 그런 영향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왜냐면 주변에 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서양에서 훨씬 가까우니까 한국보다는 어 그래서 그런 영향 근데 플러스 당연히 옛날부터 중국으로 받았던 그런 영향들 그런 거가 혼재돼 있으니까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 태어나지 않는다고 않는 것이 더 낫다요? 글쎄요, 읽어봐지 않나서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조더 피터슨이 토론하다가 완패했다는 것도 있고 뭐 완패했나요? 완패는 누가 뭐 판가름을 한 거예요? 완패했다고? 토론에서 뭐 이렇게 깃발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백기를 딱 드나요?
주변에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안 갔다는 분이 있어서 그럼 더 나쁜 사람이 당선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으로 뽑으라고 부탁했어요. 모두 투표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은 앞으로 충코의 보관소라는 채널을 따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 저번 주 거를 올렸는데 이번 주 거 녹화가 됐나? 녹화하고 있네요. 아이고. 오늘 11시 반까지 하려고 해요. 뭐 혹시 그냥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뭐 어디 운전할 때 틀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리트 언어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논증이요? 나는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논증에 기반한 논리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서 뭐 베너타 뭐라고 쳐야 되지? 하여간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제 A, 전제 2, 전제 1, 전제 2, 전제 3 그래가지고 결론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이라는 게 그런 그렇게 우리 삶의 문제들 뭐 아이를 낳는 것, 삶을 사는 것, 뭐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논증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냥 그 논증 또한 하나의 말하기를 위한 시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의사 전달의 시도 뭐 제가 요즘에 조금 사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상상력을 펼치는 시도 그다음에 틀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한 뭐라 그럴까 절대적인 설득력을 갖는 일은 결코 인간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최근에 안표 관련 짧은 뉴스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안표는 나쁜가? 나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불법이어서라고 하기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티켓값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안표 판매자가 있다면 그들의 거래는 정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표가 사재기를 하니까 결국에 안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게 결국에 더 합리적인 가격에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그 사람의 기회를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행사의 주최자가 부여하고 싶었을 텐데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거를 침해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행사를 연다. 그러면은 저는 5만 원에 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5만 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5만 원에 그거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미리 산 다음에 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죠. 싫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이게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5만 원의 가치로 즐길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만 원이 있더라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내 의사랑 전혀 상관없이 가로막아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런데요. 안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그래요. 태국의 치앙마이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해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그쵸. 태국이 옛날 사람들 서양 사람들한테는 요즘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일본은 옛날부터 그러긴 했지만 일본은 워낙 멀어서 좀 가기 힘들고 특히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 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진짜 그래도 갈만해요 유럽에서도 보면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동양의 신비 이런 거를 가진 나라로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수양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 그리고 아마 5월 중에 그, 그 강남 쪽에서 그 트레발이라는 업체, 지금 제가 북토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또 강연 북토크를 한번 할 것 같아요. 북클럽 그냥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번에 나온 책, 이거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바탕으로 뭐 짧은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아마 한 1시간 정도 제가 강연 같은 거 드리고 30분 정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은, 일정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FP가 나오더라고요, 주로. 10년 뒤 모습이요? 모르겠습니다. 부디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제가 이거를 크리에이터로 지속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완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뭐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래도 베스트셀러 하나 정도는 쓴 작가가 됐으면 되게 좋겠고, 어, 그리고 한국의 철학계랑도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저도 철학계랑 가까운 상태는 아니어서 그다지. 어, 결국 철학계라는 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꼭 그런 논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계를 떠나서 그냥 철학이라는 것 자체의 활동, 뭐 철학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으면 좋겠고,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이런 게 다 그냥 사업적으로 다 굴러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스폰서요. 스폰서 글쎄, 제가 스스로 해야죠. 뭐 그냥 스스로 잘 어, 시장 논리에 맞게 제가 돈 벌어가면서, 꼭 누군가가 안 도와주시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시면 또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될 테니까, 그게 과연 저한테 진짜 좋은 걸지 잘 모르겠고, 뭐 혹시나 난 진짜 돈만 줄 테니까 그냥 받아라고 말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이 계시다면 뭐 당연히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지만, 네, 내가 이거 이렇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도 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스마일 어게인님 감사합니다. 학원가요? 학원가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언어 논리 강의?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사교육을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사교육이라는 게 그런 뭐 대입에 요구되는, 아니면은 취업이나 그런 데 도움되는 그런 사교육 말고, 그냥 철학적인 강의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뭔가 운영 같은 걸 할 생각은 있는데, 그게 뭐 학원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저는 올해 하여간 좀 할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제임스 CH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돈 줄 테니까 그냥 받아. 이런 거 좋죠. 이민 가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살고 싶은 나라는, 전 한국이 제일 살고 싶은 나라예요. 그냥 한국 문화가 좋고, 그냥
안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한국이 그래도 한국이 편한 것 같아요. 제 정서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따르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스폰서 이야기를 그쵸. 시장의 흐름에 따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 근데 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생력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저는 저 혼자만 먹고 살 거면 그냥 지금도 먹고 살아요.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뭐 저 여기 그냥 집 월세도 내고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고 결혼할 생각하면서 돈도 모으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뭔가가 더 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철학자들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에.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활동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감도 많이 받고 그런 훨씬 더 사회 참여적인 종류의 철학 같은 게 발달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저 혼자는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결국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엔 돈이 돼야 다 할 수 있잖아요. 철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돼야만 활동을 결국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크게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은 저도 먹고 살기 빡빡한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냥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업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업체가 되려면 결국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갑자기 1년에 100억씩 줄 테니까 해라 이러면 되지만, 근데 그거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로또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갖추어서 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 저의 생각인데,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면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빨리 스폰서가 나타나 주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뭐 현실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운에 기대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베스트셀러를 쓰려면 사실 어그로나 주목을 끌어야 하는데, 잔잔한 철학 얘기로 베스트셀러 가능할까요? 저도 이제 어그로를 끌게 수도 있겠죠. 어쩌면 살다 보면.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제 기획으로 베스트셀러를 쓰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뭐 출판사에서 좋은 기획 주시면 뭐 이런 어그로 있는데 한번 끌어볼래요 하면은 저도 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책들은 좀 그런 성격의 것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어 제가 진짜로 쓰고 싶은 저술 활동은 그냥 전자책이나 그런 걸로 내고, 아니면은 소규모로 정말로 사실 분들을 위해서만 적게 뽑아서 그냥 내고, 전자책으로 내는 게 저한테 가장 좋죠. 전자책으로 내면 출판사가 안 끼니까 그냥 저한테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내고, 좀 출판사와의 작업은 앞으로는 좀 더 팔릴 만한 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이 팔려야 좋더라고요. 저도 책을 3번이나 냈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다 책이 뭐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출판사 쪽에서는 입문서가 이 정도 팔리는 것도 요즘에 쉽지 않다.
이 정도 팔렸으면 꽤 괜찮게 팔린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곤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베스트셀러들에 비하면 훨씬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저 같은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들죠. 더 많이 팔려야 좋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앞으로는 더 팔릴 만한 책을 쓰고 싶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마무리하고. 춘코는 충령 푸코입니다. 어디다가 여기 적어놔야 되나 매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진짜 쓰고 싶은 책은 뭐 굳이 출판사랑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그거를 누군가가 읽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 그냥 저 스스로 출판사 없이 내도 되니까 그렇게 쓰고, 출판사랑 같이 작업하는 거였으면 좀 더 잘 팔리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세가 10%예요 책이. 그럼 출판사랑 같이 내면 저한테 2만 원짜리 책이 한 권 팔리면 2천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적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1,000권을 팔아도 200만 원인 건데, 근데 거기다 세금도 내야 되니까. 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더 질문이 안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네, 그쵸. 김희선님께서 우리나라는 수험서나 배우는 성격의 책이 많이 팔려요. 그러게요. 저도 싫은데 그게 좀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진지한 책들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앞으로는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이라는 매체가 저는 죽은 매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성장을 진짜 안 하고 책 시장이, 이게 제자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책 시장은 제자리거든요. 매출이. 그거는 죽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문제집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니까 저는 비관적인데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다음 주에는 아마 뭐 준비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번 주에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또 후원해주신 분들 특히 더 감사드리고, 네, 잘 주무시고 일하실 분들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